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하면 51쪽에 다섯 번째 경찰활동의 기준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쌍가로 1번 그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초는 사회계약설이다 하는 부분 있죠. 예. 자, 이게 늘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목을 알아둡시다.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초는 사회계약설이다. 그죠? 사회계약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쭉 있어. 그 이제 그 서유럽에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은 홉스라든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등에 의해서 주장된 견해로서 이 정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 이거 설명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정을 해본 거야. 옛날에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어디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냐면 미국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죠? 미국을 보면 유럽의 백인들이 건너가서, 그죠? 이렇게 소규모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 그죠? 그럼 뭐야, 인디언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뺏기고, 그죠? 법이 없잖아. 그러다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관을 선출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을을 지키고, 이게 조금 더 커지면서 도시가 되고 점점 정부 조직 형태가 갖춰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연방 국가까지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원래 원시 상태, 이 원시 상태를 자연 상태라는 말로 표현을 해. 이 사회계약설을 학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 상태, 즉 원시 상태에서는 개인들은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의 재산, 생명 보호를 누가 해야 돼? 자기 개인들이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개인들이 알아서 하게 돼 있으니까 어떤 세상이 돼? 힘센 놈 세상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모여서 합의를 한 거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공동체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사람으로 보안관 같은 자를 선출하고 그 자한테 무슨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보수를 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복종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사회계약이라는 거야, 논리가. 그래서 거기 쭉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존 로크의 52절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 자, 이 사람은 이제 시민과 정부에 관한 제 논문이라는 그 자료에서 시민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원시적인 상태,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다 무제한한 자유야. 자연 상태에서 자유는 있지만 뭐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자연 상태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응? 자연 상태의 문제점이 바로 안전이 결여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고자, 그죠? 합의했다는 거야. 즉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부라는 것도 생겨나고 시민들로부터 생명 재산에 대해서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부여받는 거죠. 응?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계약을 통해 개인들은 자기들의 생명 재산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자유권, 권리를 어떻게 돼? 포기하면서 정부 조직에다가 그를 권한을 맡기게 되고 정부 조직을 통해서 보호받게끔 이렇게 돼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정부 조직이 구성되게 된 거다. 결국 정부 조직, 경찰을 포함한 정부 조직이 행사하는 공권력은 시민 개개인들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거다. 위임받은 거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경찰 조직도 국민, 시민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또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또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53쪽에 가서 또 표가 있어? 사회계약사상을 비교한 거 있죠?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어. 홉스라는 학자, 존 로크라는 학자, 루소라는 학자가 주장한 게 약간은 차이점이 있어. 근데 요거는 우리 순경 공채 시험에서는 이거 셋의 차이점까지 문제 낸 적은 없었어. 간부 후보생 시험 이런 데서는 문제를 내긴 했는데, 그래서 아직은 순경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 차이점을 조금 보면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기 이전의 자연 상태를 어떤 상태였다고 가정을 할까요? 응? 그냥 뭐라 그랬을 거예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죠? 홉스는 완전히 그냥 그 약육강식의 상태로 가정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로크라는 학자는 어떻게 가정을 했어?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어느 정도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래? 그런 자유 이런 게 불안해지는, 응? 안전에 위협받는 그런 거래. 가볍게 읽고 지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루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점점 불평등한 관계가 생기게 되고 안전을 위협받는 상태가 된다. 응?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게 그 밑에 사회 계약의 성격입니다. 응? 그래서 홉스는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자연권의 전면적 양도라는 단어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어떻게 한대? 전부 양도해버린대. 그 밑에 포기하고, 개인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정부 기구에다가 다 맡긴다는 거예요. 전면적 양도. 그죠? 그래서 전면적 양도야. 그런데 로크는 어떻게 돼요? 일부를 양도하는 거예요. 일부. 자기 방어권 중에 일부를 양도.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차이를 하죠. 홉스는 전면적 양도, 로크는 일부 양도. 응? 그럼 일부 양도기 때문에 그 밑으로 먼저 내려가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홉스라는 사람이면 개인들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정부기구에 양도를 해놨기 때문에 정부기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기구가 무슨 거기 나오듯이 그 국왕의 통치 의지에 절대 복종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는 거야. 따라서 혁명이 절대 불가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차이. 혁명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국가 권력, 그 당시는 왕일 테니까 군주에게 전면적으로 양도해놨고 절대 복종하기로 약속을 한 거다. 그러므로 군주가 어떻게 공권력을 행사하든 논리적으로 혁명을 행사하는 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 홉스에 의하면 혁명권을 인정 안 해. 응? 절대 불가. 그죠? 절대 복종, 혁명 절대 불가. 근데 로크는 어떻게 돼? 일부를 양도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그 권리의 최후의 방어권은 남겨놨다고 보는 거야. 따라서 군주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공권력 행사하는 거에는 복종을 하기로 했지만 진짜 그 아까 말한 악법, 권력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공권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응? 그래서 로크에 의하면 혁명권은 유보해 놓은 상태로 유보돼 있다고 보는 거야. 혁명권의 유보, 저항권의 유보니까 어떻게 돼? 최후의 저항할 권리는 양도하지 않고 남겨놨다. 그래서 어떻게 돼? 군주가 말하자면 그 사회를 이렇게 잘못 운영하면 뒤바꿀 수 있다. 혁명을 일으켰어. 응? 그래서 여기 둘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로크는 일부 양도했고 최후의 저항권은 남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응? 홉스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루소는 사회계약에 있어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일반의지라는 단어를 키웠어요. 루소 하면 일반의지라는 단어. 일반의지라는 용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이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떤 그 인정하는 어떤 그 기준 내지 가치 그런 걸 말한 거예요. 일반의지. 그래서 거기에 특징에 가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응? 두 번째 점.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법을 통하여 개인들의 자연권 및 정의 실현. 따라서 모호한 개념인 일반 의지라는 미명하에 독재 가능하다고 비판을 받는다. 응? 그러니까 군주는 일반 의지, 국민들 전체의 어떤 공통된 그 의지를 그 양도받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혁명이
불가하다. 이런 논리적 결론에 이른대요. 응? 그래서 그 두 번째 점만 좀 유의해 두겠어요. 일반 의지의, 그러니까 군주는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법을 통해 뭐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군주이고 국가다. 이런 논리. 예. 독재가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논리적 바탕이다. 뭐 이렇게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 예. 그런 정도로. 자, 우리 순경 시험에서 이렇게 이거 아직은 나온 적 없다. 응? 다만 이제 늘 나오는 거는 53페이지 아래쪽에 뭐야? 쌍가로 2번. 그 펠드버그라는 코엔과 펠드버그라는 학자가 이른바 이런 사회 계약설이라는 학설로부터 경찰 활동할 때 지켜야 될 5가지 기준을 도출했는데 이거는 단골이야. 시험 문제. 응?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기준 일단 제목 보면 뭐야? 공정한 접근 보장, 응? 공공의 신뢰 확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협동과 역할관계 준수, 협동. 그다음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이렇게 5가지 기준 제시했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잘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쉽게 말하면 경찰이 권한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경찰 권한 행사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쭉 읽어나가보자. 경찰은 시민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기구다. 따라서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돼? 남자냐, 성별, 연령, 부자냐, 가난한 자냐, 뭐 이런 거, 전과자냐 아니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경찰 권한 행사, 서비스, 차별 제공하는 건 금지된다. 이게 핵심이야. 응?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경찰 권한 행사해야 된다. 응? 하는 얘기죠. 따라서 거기에 예를 봐. 이거 거기에 들어있는 예가 바로 이 공정한 접근이라는 기준에 위반되는 경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들어지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응? 예, 뭐 관여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다 측에 편들어준다든지, 응?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화살표담에 뭔 예가 들어있어? A지역, B지역 순찰 근무 부여받은 경찰관이 A지역에 친척 산다는 이유로 그쪽만 주로 순찰을 더 많이 돈다든지, 응? 또는 뭐야? 셋째 줄에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편들기, 뭐 이런 거겠죠? 응? 편들기, 이런 거에 해당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공의 신뢰 확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찰의 권한 행사는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사해야 된다. 따라서 괄호 속에 있듯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응? 법 집행할 때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되고, 두 번째 필요 최소한만큼만 강제력을 써야 된다. 응? 필요 최소한 강제력 행사. 그 다음에 경찰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3가지 내용이 포함된 게 뭐야? 공공의 신뢰에 맞도록, 공공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예를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워낙 많이 나왔다. 시민 A가 뭐 물건을 도둑 맞았다. 그죠? 시민 A가 물건을 도둑 맞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으나 자기가 직접 그 옆집 사는 사람 찾아가서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과 같이 가서, 그죠? 경찰이 조사한 후 물건을 되찾았다면 이게 바로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지. 예, 그런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공공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셋째 줄에 또 어떤 예가 들어져 있어? 셋째 줄에 그러나 하면서 뭐 써놨어요? 강도범을 추격하고 있던 중 골목에서 칼 든 강도와 마주치자 추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도록 경찰이 내버려뒀다.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한 게 아니잖아. 응? 네. 그 다음에 또 공원에서 만취자가 뭐 이렇게 해서 신고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봉 과잉 사용에 따르죠. 이건 권한, 공권력을 과잉되게 사용한 거야. 시민들의 신뢰에 안 맞게
과잉 사용했다 이런 말 뜬단 말이야. 응? 뭐 이런 예들을 들어놓고 이 5가지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거 연결하도록 문제에 나오고 그래. 응? 그런 거 예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경찰 조직은 목적 원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야. 그죠? 그래 시민들의 권리 재산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응? 따라서 읽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괄호 속에 자 경찰의 궁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있는 거지 법을 집행하는 게 목적은 아니야. 법이라는 건 수단이거든.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야. 따라서 두 번째 줄 법 집행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보호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응? 두 번째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재산의 보호가 목적이다. 응? 따라서 법 집행을 우선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생명재산 보호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런 것이 갈등 상황이 되죠. 10대 폭주족들이 난폭운전. 이거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돼?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응? 추격해서 체포하려고. 근데 체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야. 체포해 처벌하는 것이. 응? 법 집행만이 최고의 목적은 아닌데도 이 도주하는 폭주족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너무 토끼몰이식으로 압박을 해야죠. 폭주족이 도망가다가 뭐야? 뭐 담벼락을 들이받고 뭐 사망했다니 이렇게 되면 이거 과잉 아니냐? 응?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이 경우는 셋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 그 예에서 법 집행과 뭐가 충돌해? 여기 폭주족 10대 청소년의 생명 이런 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충돌이 되는 상황이야. 그죠? 이 경우에 법 집행 행위가 정당하냐?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우리 뭐 작년 연말에 무슨 여기 집회하는 거. 그죠?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할 때 물대포로 사고 났잖아. 그런 경우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문제되는 거지. 불법 집회 시위라 그래서 그거를 응? 강제 진압하는데 진압 자체가 최후의 목적은 아니잖아. 응? 질서 유지 또 경찰 집회 시위를 담당하는 경찰관 시위를 하는 시위대 다 생명재산 보호하는 게 최후의 목적이야. 그 목적을 위해서 이거 진압도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이거 과잉되게 법 집행한 거 아니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협동과 역할관계 준수라는 기준. 여기서는 팀워크, 즉 협동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경찰은 쭉 문장 나와 있죠? 경찰이라는 조직도 정부 전체의 일부야. 정부 조직에. 그죠? 그래서 모든 정부 기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죠? 따라서 경찰은 다른 정부 기구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경찰 조직 내에 다른 부서, 다른 기관하고도 다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응? 그 목적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재산이라는 보호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너무 쉬운 얘기야. 당연한 얘기고 다만 얘를 잘 보면 어떻게 돼? 탈옥범 있다. 검거하면 1계급 특진. 이게 내 걸렸어. 그죠? 혼자 승진할 욕심으로. 응? 이게 거기 나왔듯이 A경사가 특진 욕심으로 탈옥범을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경찰 활동의 바람직한 기준 중 어디 위반이냐? 이 협력해야 된다는 기준의 위반이다. 그죠? 대표적인 예죠. 예. 자, 그 다음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여기서 냉정이라는 말은 뭐야?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사적인 감정 이런 거 개입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자, 첫째 줄부터 이거 다 밑줄 치세요. 경찰은 사회의 일부가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요 의미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예 보면 재밌는 얘기 많아. 자기 집에 도둑 한번 들었다. 절도범이라면 열받아.
그러면 누가 절도범으로 잡혀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죠? 아주 가혹하게 대우한다든지 그죠? 이러면 이건 자기의 그 주관적인 경험을 개입시킨 거 아니야, 그죠? 또 뭐야? 두 번째 줄에 뭐 강간 사건은 여자가 먼저, 응? 뭐 옷차림이 뭐 이상했다든지, 응?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먼저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죠? 예, 그런 거 같은 태도들이 다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활동이 된다. 응?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코엔과 펠드보의 경찰 활동 기준 5가지가 아주 시험에 단골 메뉴야. 응?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경찰 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적 과제라는 항목을 달고 뭐 실천적 과제에서 4가지 있는데 요새는 거의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 옛날에 아주 오래전 한 10년 전쯤에는 나왔었어. 근데 뭐 자율성, 창의성, 양심, 또 자기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책임 뭐 이런 건데 넘어가고 그 밑에 냉소주의, 회의주의 요거는 약간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럼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적인 어떤 태도, 응?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 냉소주의라는 태도와 그 회의주의라는 태도는 공통점이 뭐야? 모두 불신이 깔려 있는 거야, 그죠? 불신 바탕, 불신이 깔려 있어. 그런데 자 냉소주의는 동그라미 1번 표에서 뭐야? 합리적 근거 없이, 응? 합리적 근거 없이 뭐야? 또 첫째 끝에 뭐였어? 대안도 없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야.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또 비판만 할 뿐, 불평불만 비판만 할 뿐 대안도 없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냉소주의라고 표현한다. 그죠? 자, 요 견해는 두 번째 줄에 뭐야?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도 않아. 응?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죠? 그리고 셋째 줄, 대안도 제시 안 하니까 셋째 줄에 뭐야?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다. 응?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야. 응? 냉소주의는 비합리적인 거죠. 응? 그래서 이러한 일단 공부하기 전에 그 다음에 회의주의하고 먼저 비교. 회의주의는 역시 불신이 바탕이 된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걸 비판하는 비판하는데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를 드는 거야. 그래서 회의주의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태도를 가리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태도.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비판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이건 문제다. 이게 불평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특정돼 있어. 그리고 둘째 줄에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태도야. 응? 회의주의는 권장할 만한 태도죠, 그죠? 그러나 냉소주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야. 응? 그래서 그 냉소주의에는 동그라미 2번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 첫째 Y이론에 의해서 조직 관리한다. Y이론 뭐 등등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읽어보고 이거하고 대비되는 용어가 X이론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행정학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을 그러니까 이 조직 구성원을 이제 지휘 감독한다고 해보자. 응? 그러면 X이론은 전제가 뭐야? 모든 인간이란 존재는 다 게으르고 뭐야? 응? 인간은 본래가 게으르고 뭐야? 뭔가 지시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항상 뭐야? 이 딱선을 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이 인간의 본성을 나쁜 쪽으로 일단 전제라는 거야. 응? 자발적으로 뭐 하려는 그런 태도는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늘 감시하고 제대로 하도록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방식을 X이론적 관리 방식이라 그래. 이 X이론, Y이론이 다 이게 그 기업의 어떤 경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X이론은 조직 구성원들을 이런 게으르고 뭐 이런 존재로 보고 철저하게 감시, 응? 이래야 조직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다. 이런 관점이야. 응? 근데 이 X이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잖아. 그리고 그 대상자도 그 모든 사안을 그렇게 조직
언제든지 나를 쓰고 버릴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적 부정적으로만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Y로는 그와 정반대 태도야. Y로는 인간은 기를 살려주고 우리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 자꾸 지적하고 응? 하는 것보다 너는 뭐는 잘해. 응? 너 좀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왜 칭찬하고 북돋워주고 그죠?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뭐라 그래 정반대로 부지런하고 응?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려는 태도를 가진 존재 뭐 이런 거로 전제를 하고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점을 장려해주고 하는 게 조직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감독할 때 X이론보다는 Y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그 부하 직원들의 냉소주의적 태도를 없애는데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냉소주의 극복 방안 다 그런 거와 연관이 있겠죠? 응? 거기 써 있는 거. 예, 그렇게. 자, 냉소주의, 회의주의 자주 나온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응?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문직업화라는 말이 나오죠? 경찰의 전문직업화. 응? 전문직업이라는 게 뭐 일정한 자격 능력 갖춰서 일종의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를 이제 전문직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경찰 공무원직을 전문직업으로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정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뭐야? 그 장점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말 나와. 그 용어 설명하느라고 한다.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전문직업적 부권주의 그러죠? 그 부권주의가 뭐야? 우리 지금이야 많이 약해지만 예전에 집안에 아버지가 왕하냐? 아버지가 뭐야? 뭐 시키는 대로 딱 아버지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그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 이게 옳은 거야 하고 다 복종만 강요하게 되는 태도. 그죠? 그래서 전문직업적 부권주의 이렇게 되면 치안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응? 그래서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라는 거를 설명을 해놨잖아. 그죠? 우리가 전문가인데 응? 시민이 우리가 하는 일만이 옳다. 이런 태도를 가져올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전문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자격, 능력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한번 읽어봐. 경찰이 전문 직업화되어 되게 되면 일정한 교육과 전문 지식을 갖춰야만 경찰 공무원 요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게 되면 뭐야? 경찰 공무원 되려면 뭐 예를 들어 일정한 학력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게 돼. 그죠? 전문가로서 인정되려면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 조건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경제, 교육적, 사회적인 약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시키는 뭐야?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을 너무 고도의 전문 직업인으로만 상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너무나 이제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게 되면 그 좁은 분야만 보고 그 이외의 분야는 전혀 무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부터 무시당할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자신의 그 분야, 국지적이라는 거는 그 좁은 영역 말하는 거죠. 자기가 담당하는 좁은 영역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이른바 소외의 문제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점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공부했는다. 자, 보기는 봐둬야 되는데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다. 응? 그 다음에 윤리강령. 7번 경찰 윤리강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윤리강령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법조문은 아니다. 법은 아닌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야.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경찰은 이러이러한 기준하에 가치 기준하에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거다. 이런 논리야. 이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 의 쭉 써놨습니다. 읽고 지나가고 뭐 기능과 문제점 이런 것도 좀 넘어가도 돼. 응?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찰 윤리강령 맨 밑에 그거 체크돼. 우리나라의 경찰 윤리강령. 응?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우리나라 경찰 윤리강령이 만들어진 순서가 나와요. 그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1966년에 경찰 윤리헌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가 1980년 전두환 정부 들어와서 새경찰 신조라고 만들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91년에 경찰법 제정과 더불어서 경찰헌장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고, 또 가장 최근에 98년에는 경찰 서비스헌장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경찰헌장과 서비스헌장 두 가지가 지금 현장에서 실무에서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두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중요. 우리나라 91년도 경찰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경찰상 5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응?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경찰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경찰상. 그래서 친절한, 의로운, 공정한, 근면한, 깨끗한 경찰에서 5가지 있죠? 응? 그래서 앞글자 따면 친의, 공근께 이렇게 외우더라고. 응? 친의, 공근께. 그러면서 내용을 연결시켜야 돼. 자, 친절한 경찰상. 친절한 경찰은 뭐로 외우겠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따뜻하게? 의로우는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는. 응?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응? 그 다음에 공정하는 양심에 따라. 응? 그 다음에 근면하는 갈고 닦아. 전문지식 갈고 닦아. 응? 그 다음에 깨끗하는 검소하게. 응? 뭐 이런 단어로 연결해서 이거를 5가지를 제시하면서 연결 잘못한 거 골라라. 이런 유형이야. 문제 나오면 몇 차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자주 나오는 영역이다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만들어진 경찰 서비스헌장은 뭐 문제 내기가 조금 뭐 그냥 읽어두면 될 거야. 응? 문제 낸 적 없고 내용이 나온 적은 없다. 응? 내기도 좀 곤란하고 뭘 바꾸기 뭐 너무 당연한 말들이라 그걸 바꿔서 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자, 그리고 8번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고 대통령령 들어놨죠? 이거 중요해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이거는 법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위법이 아니요. 징계 받겠죠. 이 복무 규정이 조직 내부법이야. 국민한테 유혹받는 법은 아니야. 조직 내부에서 경찰 공무원들 직무 수행할 때 지켜야 될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낼 수 있는 부분은 다음 페이지로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58쪽에 그 복무등이 있죠. 복무등. 응? 거기가 좀 중요해. 이거 뒤쪽에 경찰 공무원법 공부할 때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도 또 중복돼서 또 나와. 근데 여기 나온 김에 복무등 봐. 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령에 정한 경찰 공무원들의 의무 있죠? 직무 수행 시에. 의무 제8조. 뭐 있어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직무 수행 금지. 제목 밑줄. 지정된 장소에서 직무 수행 금지. 장소 이외에서. 그 다음에 9조. 근무 시간 중 음지 금지. 이건 제목만 익히면 되는 거야. 응?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의무란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째는 민사 분쟁의 개입 금지. 민사 분쟁의 부당한 개입. 예를 들면 뭐야? 뭐 누가 자기 친구가 돈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다. 뭐 그런 거 사법상 사건 개인 간의 그 민사 분쟁하냐? 거기에 개입해서 돈 받아주고 이런 거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민사 분쟁이 개입 금지. 제11조. 상관에 대한 신고. 응? 상관에 대한 신고. 그 다음에 보고 및 통보 의무. 근데 뭐 요런 여기까지. 그죠? 12조까지가 일단 의무고. 그 다음에 13조는 여행 제한인데 그 숫자를 좀 이해해야 돼. 읽어봐. 경찰 공무원은 쉬는 날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 어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대. 근데 몇 시간 이내에 바로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2시간. 그거 동그라미 치고 꼭 외워야 돼. 2시간. 응? 쉬는 날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 바로 2시간 이내에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 가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응? 2시간 이내에 요거 꼭 외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비상수입 넘어가고 15조도 넘어가고, 자 59쪽에서 사기 진작 및 휴가 등에서 거기 18쪽 포상 휴가, 거기도 숫자 하나 떴어. 뭐 있어요? 경찰관에 정한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뭐 다른 경찰 공무원에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며칠 이내, 1회에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회 10일 이내, 이런 거 유의해둡니다. 응?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응? 그리고 이제 이 포상 휴가 받은 기간은 뭐야? 그 1년에 휴가 총 일수 있잖아. 연가 일수에 산입 안 한대.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야, 포상 휴가는. 응? 자, 그 다음에 19조 그거 읽어보면 경찰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같이 말하면 휴가를 허가해야 된다. 그래서 연일 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하루 휴가, 당직 또는 철야 근무자에서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내지 오후에, 이건 뭐 넘어가 되겠다. 응? 그래서 여기 지금 포상 휴가 거기만 잘 유의합니다. 그 외에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60조 가봐. 60조 보면 9번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영역이야. 그동안에는 안 나왔었어. 응? 그러다가 최근 들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게 작년도 승용 공채가 3번 있었죠? 작년도. 올해는 2번인데 그 1회 때 나온 것 같아, 기억에. 그래서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이 규정한 내용 하고 나오는데, 자, 경찰 공무원 행동에 1장 총칙 있고 2조 정의,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이 선물, 이거 어떻게 보면 문제 내면은 당하기가 쉬운 그런 영역이에요. 내용도 많아요. 응? 그래서 이게 그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61쪽에 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 또 63쪽에 보면 부당한 이득 수수 금지, 응? 64쪽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목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특히 61쪽에 공정한 직무 수행부터 보세요. 제4조. 4조 내용 다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그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 이건 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안 따르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 응? 셋째 줄 끝에 이른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안 따르거나, 응? 그 경찰 부서 내에 행동강령 책임관이라고 임명이 돼 있는데 그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응? 그런데 동그라미 2항. 그래서 이유를, 이건 따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지시 같습니다 하고 사유를 소명하고 안 따랐는데 상급자가 또 하라고 반복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즉시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의무사항. 그죠? 즉시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이제 사망은, 그러면 이렇게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 강령 책임관은 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응? 이게 원칙이죠. 그러면서 다만 그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지시를 취소 변경했을 때는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면
상급자의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요런 식으로 조직 내부에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처리 과정이 명시되어 있는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제4조의 2 부당하게 수사 지휘가 내려오면 동그라미 1항 어떻게 돼요? 응?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제5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은 자기가 다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 5가지 각 호의 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직무를 자기가 맡지 않으려고, 그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란 말이야. 그 직무를 회피할지 여부에 대해서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된다. 응? 여기 두 번째 끝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한 후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밑줄 치란 말이야. 응? 문제 낸다면 그런 끝부분 여기를 조심해야 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만 예외가 있죠.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정해놓는 단순한 민원 업무일 때는 상담 후 처리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아서 그냥 처리해도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라고 하는 목록이 들어있잖아. 예를 들어서 1번 자기 자신과 관련된 직무. 경찰 공무원 자기 자신과 관계된 직무. 응? 또 뭐야? 자기 자신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직무. 자기 경찰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그러니까 여기 쭉 이런 존비속과 관련된 업무로서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또 친족. 그죠? 친족과 관련된 직무. 그죠? 친족이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3번 자기가 자신이 임용했거나 파견 복귀 등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파견 나갔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무를 보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그죠? 그러면 어때? 복귀한 지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2년이 안 지났어. 그러면 그 민간단체, 파견 나갔던 그 민간단체와 관련된 직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처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절차상.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항목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제를 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 책임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뒷얘기보다 그 경찰 공무원이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맡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에다 앞부분에다 초점을 둬야지.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해야 된다.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제5조의 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는 뭐 당연한 얘기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그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읽고 지나가자. 그죠? 그 다음에 6조 당연하고 특혜 배제 직무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할연, 종교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된다. 특정에 특혜 주면 안 된다. 제7조 예산 이외의 목적 사용 금지, 여비나 업무 추진비 등을 예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8조 읽어보자.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청탁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든지 아니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8조의 2 경찰과 유관단체, 경찰과 관련이 있는 단체로부터 유관단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유관단체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 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 유관단체 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되며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행동강령 책임관의 의무다. 그죠? 응? 일반 이 경찰 공무원보다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만 부여되는 의무네. 제9조 인사청탁하면 안 되게 돼 있고 제3장 이권 개입 금지돼 있고 직위 사용 금지, 알선 척탁 금지 이런 거 있죠. 자, 지난번 시험 보니까 뭐 낼지는 출제자 마음이라 그죠? 뭐 다 읽어두는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시험 보니까 제 14조 냈어. 돈 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또 경찰 공무원들. 응? 그래서 제 14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제 14조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제한해가지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게 원칙이 돼. 다만 1호부터 6호까지 요럴 경우에는 돈 받는 거 가능하다. 그게 뇌물이 아니고 1번은 뭐야? 응? 돈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응?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가 돈 받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빌려줬다가 받는 거. 그지? 그런 거는 안 괜찮죠. 그 다음에 2호 봐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이 얼마 이상의 식사 대접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3만 원. 응?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통신, 교통 등 편의. 이런 거는 괜찮다는 얘기네. 그렇지? 3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응? 3만 원 이내. 응? 3만 원 이내에 간소한 식사. 그러니까 이 3만 원 이내에 식사 대접을 받거나 뭐 교통비를 받거나 이런 거는 그 앞에 전제가 뭐야? 직무 수행상 부득이할 때 경우에 제공되는 3만 원 이내 식사비, 교통비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건 받아도 된대. 3만 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 안 하죠. 그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거 이름 들어봤어요? 언론에 많이 나왔었지? 그거 이제 이런 거 부정 청탁 받거나 뭐 이런 거 이해관계 있는 직무 이거 수행하고 그러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인데 그거 올해 2016년 9월 달부터인가 시행이 돼요. 따라서 2016년 시험에는 아직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올해 9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 내년도 시험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거보다 더 상위법이지. 법률에서 정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거는 교재에서 뺐지. 왜냐면 9월 달이 우리 시험이 한 번인데 거기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니 그래서 그거는 뺐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14조 내용은 좀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64페이지 가봐. 건전한 공직fun토 조성에서 15조. 응? 경찰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에 가서 뭐 회의에 참여한다. 응? 외부 강의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15조. 신고해야 되죠? 셋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다만 외부 강의를 요청한 요청자 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응? 그런데 각주 5항 다뤄놨죠? 법은 뭐 여기서 저 윤리강령은 뭐만 규정해놨어? 신고만 하라고 해놨지 승인을 얻으라 이것까지는 안 해놨어. 그죠? 갑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야 가지마 승인 안 한다 그래서 그 승인 얻어야 된다 하는까지는 안 해놓은 거야. 응? 그래서 각주도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 사전에 승인을 얻으라고까지는 돼 있지 않다는 점. 응?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16조 보자. 응? 16조 보면 어떻게 돼? 돈 빌리는 거 금지하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들. 응? 금전 차용 금지 규정이 있죠? 금전 차용 금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자, 누구한테 돈 빌리면 안 되게 돼 있어. 경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또 경찰 유관단체 회원으로부터 응?
유관단체원으로서 4촌 이내 친족이 아닌 자, 이거 밑줄 쳐주세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으면 안 되고, 부동산도 무상으로 또는 현저하게 임대료 낮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받으면 안 된다. 그죠? 다만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에 상관은 없다 이거지만, 그래서 거기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 응? 4촌 이내의 친족.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야? 응? 그 4촌 이내 친족이 아닌 자에게라고 돼 있으니까 4촌 이내의 친족 간에는 빌려주거나 받아도 된다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어떻게 돼?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할 때는 두 번째 끝에 뭐예요? 소속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된대. 응?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되면 4촌을 넘는 여기 4촌 넘는 자에게는 돈 빌려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야. 4촌 이내에는 괜찮다는 얘기야. 응? 만약에 4촌 이내의 범위를 넘는 6촌 무슨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다 또는 빌린다 할 때는 신고해야 된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빌릴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제 16조의 이두익, 협찬 금지, 협찬요 금지, 직무 관련자하고 골프나 같이 사적인 여행하는 거 제한하고 등등. 자, 16조의 4, 직무 관련자와 사행성 있는 오락 금지. 제 17조 보면 경조사 나오죠. 응. 경조사. 그러면 어떻게 된대? 17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돼. 응? 혼인한다, 자녀 부모님 회갑이다 이런 거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알려서는 안 된다. 다음 네 가지 경우는 알릴 수 있다. 그죠? 친족에 대해서는 알리는 거 괜찮다. 당연한 거지. 친족은 뭐야지.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과거에 근무하고 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알려도 된다.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는 괜찮다. 그 다음에 신문이나 방송에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알리는 건 괜찮다. 네 번째, 공무원이 속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 알리는 건 괜찮다. 요렇게 요 네 가지 경우에 알리는 거, 요 방법은 요거는 허용하는데 그 이외에는 경조사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경조사와 관련하여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대. 우리가 결혼식 가면 축의금 내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경찰 공무원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대요? 5만 원. 응? 동그라미 2번에 가액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이런 공무원 이런 제한이 많은 거야. 이게 부패 방지를 위해서. 5만 원 기억해 놓고요. 그 외에도 그 밑에 네 가지 예외 있죠? 친족들이 와서 2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고 이건 상관없다. 그죠? 친족 간에는 주고받는 경조사. 그래서 하여튼 원칙이 5만 원이다. 이 문제 나려면 되게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5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행동강령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조에 보면은 징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1조 보죠. 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그랬어. 그러면 자, 동그라미 1항에 뭐 나왔어요? 14조를 위반하거나, 그죠? 14조는 금품 등을 받은 거야. 금품 수수했거나, 또는 17조 2항. 17조 2항은 경조사에서 금품 받는 거죠? 이런 거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그 아까 기준을 초과한 부분 내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시 반환.
그러면 이런 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돼 있어? 뭔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가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고맙다고 뭐야? 자리 비었는데 책상에 돈 봉투 놓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응? 경찰 공무원 신고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따르면, 응? 즉 21조에 따르면 즉시 이거에 대해서 여기 2항을 봐봐, 그치? 자, 반환해야 되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받지 말아야 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즉시 반환해 줘야 되는 건데, 반환해야 될 금품 등이 뭐 멸실, 부패 등의 의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제공한 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뭐야? 받지 말아야 될 금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발견 즉시 경조사비 초과해서 받았다든지 그러면 뭐야? 경조사 끝난 지 7일 안에 어떻게 해야 된대? 응?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 후에 인도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죠? 잘 갖고 있으면 이거 뇌물 받았다 뭐 이런 거 받았다고 처벌돼요. 징계받게 돼요. 응? 그 정해진 시한 내 소속기관장 내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를 하고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응? 인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2항도 유예도 해요. 발견 즉시, 수수 발견 즉시 2항. 경조사 금품 경우에는 경조사 종료 7일 이내 응? 소속기관장 또 행정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응? 앞으로 자주 나올 가능성이 많은 요. 지금까지는 한 문제가 나왔었다. 응? 최근 들어.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올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꼼꼼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응?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연습해야 돼. 문제 연습을 통해서. 이거 어디를 고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한번 읽은 것 갖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다만 액수 같은 거 정도는 지금 기억해 놓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리 파트 경찰 공무원의 윤리 파트에서 두 개 부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응?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데가 어디였다 그랬어요? 응? 아까 부패 원인 가설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53쪽에 뭐야? 경찰활동의 기준, 사회계획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 기준이 있죠? 이거는 거의 단골.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그 56쪽에서 그 경찰 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5가지 바람직한 경찰상 있지? 친절한 의로원에서 친의 공근께 해서 5가지 경찰상 그거 중요하고. 응? 그 다음에 그 경찰 공무원 윤리 강령,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 있죠? 그거 유예도 이렇게 그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자. 응?